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시간 안에 다 끝내볼 테니까요. 봅시다. 현금 수지 분석,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두 가지.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즉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하고,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온 수익을 소득이득이라 하고, 처분시 매각시 현금 흐름은 자본이득이라 하고, 그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시 현금 흐름이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1번 지문입니다. 2번은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이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네.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구한가? 임대 단위수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를 곱한다든지, 임대 면적에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곱한다든지, 공실 다른 말로 공실 손실 상당액, 공실 다른 말로 공실 손실 상당액 써줘야지 못 쓰니까 여러분들. 공실 손실 상당액. 이 말은 공실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방 하나에 1,000만 원이다. 그럼 공실이 하나면 1,000만 원의 손실이 난다는 소리라고 해. 불량부채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해수 불능 채권. 또 다른 말. 해수 불가능한 뭘 못 받는 거예요? 임대료 못 받는 거야.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또 다른 말. 못 받는 것은 이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처리한 거. 대손 못 받는다. 대손 상가. 지랄 같죠? 대손 상가. 이걸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 나온다고. 요 출제자가 학교 다닐 때 회계학, 경제학 아니라 회계학 공부하시면 이렇게 표현해. 회계학에서는 대손상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시험에서 대손상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이 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 이렇게 표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다 불량부채다. 얘들은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이건 영업경비가 아니다. 불량부채는 영업경비가 아니니까. 자, 기타 수입 다른 말로 하세요. 기타 수입 다른 말로. 그렇죠. 영업외 수입. 고마워요. 영업외 수입.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하죠. 쎄. 자, 됐고 이제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맞네. 영업경비 나왔으니까 이제 4번 바로 영업경비 연결된 거예요. 제가 대충 지문 만든 게 아닙니다. 대충. 요거 다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거야. 왜 그렇게 좀.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알았어. 이런 것 같아. 이거 만들 때 날씨라고 CC 이렇게 다 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 자, 그럼 이제 요거 옳은 질문, 이거 이제 영업경비 가야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그냥 넘기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영업경비를 뜻하는 거야.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하고 관련된 거다. 그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된 거, 처분하고 관련된 것은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그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럼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취득이 아니라 처분이죠. 처분. 운영과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영업경비가 되려면, 봐요. 여기가 영업경비가 되려면 조건이야. 영업경비는 운영하고 관련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운영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영업경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광고비, 전기세, 광고, 우리 부동산에 임대 오세요. 광고, 전기세, 그 부동산에 나오는 거, 수선비,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다. 그럼 이것만 영업경비가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다.
5번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공부, 소감, 소계자. 공실물 불량부채인데 이렇게 여기까지가 공실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영업경비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도 영업경비 아니고.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개로 구성되네요.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 그럼 이자 비용이든 원금 상환액이든 전부 다 영업경비 아니고. 소득세, 감가상각비, 공부소가 잘 나와. 공부소가 소까지. 감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공부소감 소계자인데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자원은 자본적 지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 안 써놨습니다. 이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시험장 가서 저게 영업경비, 공부소감 소계자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헷갈릴 수 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제 현금 흐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보유관 또는 현금 흐름에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을 수 있다.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고, 순용업소득하고 세전 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고, 같을 수 있다. 크기 비교해서 같을 수 있다. 6번 순용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재산세는 차감하나. 이 말은 순용업소득 산정할 때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돼.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 차감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순용업소득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재산세는 영업경비가 차감하는 거죠. 그런데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영업경비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 6번은 이 뜻이라. 재산세가 영업경비입니까? 네.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닙니까? 네. 그 뜻이잖아요. 7번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하게 계산한다. 맞나요? 네. 여기 뭐 가산한다든지 그럼 틀린 말이 되죠. 현금 흐름에서 영업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에서 더하는 거 딱 하나 나와. 플러스 하는 거. 영업현금 흐름이 있었잖아요. 가능총수도 쭉 나오잖아. 거기서 플러스 하는 거, 플러스가 딱 하나 나온다고. 기타 수입. 기타 수입만 플러스야.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영업경비를 가산했다. 영업경비를 가산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다 마이너스고 기타 수입만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의미 아셨죠? 네? 8번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영업소득세 순, 대, 이, 감. 9번은 영업현금은 아니라 처분시현금. 지분복귀에서 세전지분복귀에서 세전지분복귀액은 순매각대금에서 미상환자당 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 목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예. 미상환자당 잔금, 미상환자당 잔금 차감한다. 미상환자당 잔금은 연금의 현가기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9번은 영업현금을 말하는 처분시현금 흐름인데 처분시현금 흐름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딱 지문 하나 이거 있네요. 이제 현금 흐름이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투자 분석합니다.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죠.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을 나눈다는 거.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 할인 기법.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 비할인 기법. 할인 기법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부른다. 순수내,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해수기간법,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 기법이다.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맞습니까? 그게 요 구분이잖아요.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순위법, 연평균 순가법, 현가 해수기간법이 있다. 맞습니까? 예. 현가 빼버리면 이거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번 내부순위법, 순현가법, 수익성수법. 이거 순서만 바뀌었지만 순수내야. 순수내. 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가면서 또 옆에 사람한테 언니 순수내가 뭔 말이야? 오늘 개론생 계속 순수내 했잖아. 그게 뭔 말이야? 그거 있잖아 화장품 이름 순수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야. 순수내가 뭐야? 순수내. 그럼 순수내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 현금흐름 기법이다. 현금흐름 할인한다. 요 할인한다가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이 소리라고. 예? 3번 단순 해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수익률법이요. 이익률법이 나오고 수익률법 나와도 돼요. 합의 시한까지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들은 할인하는 방법이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할인율. 얘들은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할인율.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도 달라지고 순현가도 달라지고 수익성 지수도 달라질 것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고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고. 됐습니까? 자,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으로 갑시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에서 계산 문제 빼고 순현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순현가의 개념.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써놓고 빼는 거. 그게 순현가. 순현가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먼저 뒤에 꼬리표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야. 현가 없으면 틀린 말. 그 다음에 더했는가 뺐는가. 순현가법은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이 자리가 바뀌었는가 보라고.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니까. 자,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인데, 요거는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잖아요. 순현가법, 수익성 내부수익법, 현금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요거. 맞잖아요? 또 어디? 요 2번 요거. 요게 2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28회 때 나왔고. 그러니까 28회 때는 똑같은 말을 두 개 준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두 개 똑같은 말. 그럼 순현재가치법이란 나왔습니다. 장래 기대는 소득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비용의 지출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OX? O. 순현재가치법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 수입의 현재 가치하고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라고. 수입, 소득이잖아. 소득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 지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한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순현재가치법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그럼 뭘까? X. 소득의 현재 가치,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3번 순현가법에서 계산 문제 빼고 순현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가장 잘 물어봐. 그럼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나왔다. 현재 가치. 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뺐다. 현재 가치, 유입과 유입이 나오고 유출이 나왔으니까 옳은 질문이죠. 요거 최근에 28회 때 요거 답이었어요. 다음 중 옳은 거 그랬어. 28회 때 다음 중 옳은 거. 3번에 이 지문이 나왔다고. 순현가는 이렇게 딱 나왔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4번은 아까 봤죠. 동일한 현금 흐름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순현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그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순현가는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순현가 뒤에는 무조건 만 나오고 0.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구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한다. 0을 기준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한다. 그게 순현가법.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하는 경우는 수익성 수준이 1이다. 이 말은 똑같은 부동산이면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수준은 몇이다? 1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빼는 게 순현가야.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현금 유출의 현가도 1억 빼면 순현가는 몇입니까? 0. 순현가는 0.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수익성 지수야. 그럼 수익성 지수는 1억을 1억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1. 그러니까 순현가가 0인 부동산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면 순현가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면요. 순현가가 1인 투자는 수익성 지수가 0이 된다. 올까 있을까? X. 그러니까 무조건 순현가 뒤에 1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틀린 지문이라 보면 돼. 순현가 뒤에는 0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 계속합니다. 6번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 개념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를 수입의 합계 현재 가치를 나눈 게 아니죠. 지금 분자부모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의 가치 현재 합계를 수입의 현재 가치하고 나눈 값이다. 이거 틀렸네 내가. 맞죠?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이거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해설을 잘못했네.
맞습니까? 해설 잘못했어요. 봐봐요.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수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수입의 현재 합계로 나눈 겁니다. 자리를 바꿔야지. 이거 똑같이 썼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렇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틀렸나, 내가? 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되지. 바꾸지 말고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래요. 자,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부분 이걸로 이제 이론적으로 다 끝난 거죠. 내부순위법으로 갑니다.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순위는 뭐냐? 세 가지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역시 여기도 현가를 빼버리면 틀린 말이야. 현가를 빼버리면 요것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실수했네. 요거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 X. 가끔씩 실수를 이렇게 했네. 자, 1번 가봐요. 내부순위법 1번. 내부순위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을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OX? X. 뭐가 빠졌어요? 현가. 현가는 많이 빠졌잖아. 현가는 많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순위는 무조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현가가 나와야 된다. 현가.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내부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지수는 몇으로? 1로. 역시 자리 바꿔준다고. 1로 만들고 0으로 만든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고민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이 순현가 뒤에 1 나오면 거의 틀렸다 하면 돼. 수익성 지수 뒤에 0 나오면 틀렸다. 3번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과 요구순위를 비교한다. 맞습니까? 내부순위법은 뭐야?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라고 요구순위라고 비교해서 내부순위,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합니다. 그 말이죠. 원래 시험 지문은 28회 때 시험 지문인데 원래 시험 지문은 이렇게 했어.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과 실현순위를 비교한다고. 실현순위는 투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원래 시험 지문은 실현순위랬는데 제가 이제 바꿔놓은 거죠. 4번 내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작은 경우, 내부순위 요구순위 작은 경우, 요구순위 더 큰 거죠. 그럼 투자를 선택합니까? 기가 갑니까? 기가. 요 내부순위 자리에 기대순위를 써도 상관없어요. 내부순위 기대순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순현가법과 내부순위법을 비교합니다. 어떤 게 우수한 방법입니까? 순현가법. 순현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다.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거.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은 순현가법. 그 다음에 가치가산을 성립한 것도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을 성립. 내부순위법은 부의 극대화도 가져오지 않고 가치가산을 성립하지도 않는다. 순현가법은 무조건 요구순위를,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를. 그럼 끝난 거예요, 비교가. 자, 1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는 순현가법과 내부순위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똑같은 부동산이라면 결론은 똑같대. 동일한 부동산이면 순현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법이든 내부순위법은 결론이 똑같은데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투자 규모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야. 이때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순현자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이 가치가산 원리를 가치합산이라고 돼요. 가치가산을 가치합산 이렇게 부른다. 합산. 가치합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순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순현자치법만 가치가산을 성립한다. 3번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무조건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원래 시험 지문은 내부순위법이 더 합리적이어서 틀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옳은 말로 고쳐놓은 거죠.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순현자치법이 내부순위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무조건 순현가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냥. 자, 4번 재투자율로 또는 재투자 수익률로 순현자치법은 뭐죠? 요구수익률. 내부순위법은 내부수익률. 이건 할 필요 없이 순현가법에서는 무엇이 나오든 간에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고 그러면 되는 거지. 5번 순현가법과 내부순위법에서는 투자 판단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순위를 사용한다. OX, X. 순현가법만 요구순위율,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율. 자, 이제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이제 승수하고 수익률.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 있습니까? 역수. 저기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 그 어림셈법에서 순소득 승수하고 같은 말. 순소득 승수하고 같은 말. 자본 회수기간.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의 수가 몇 년? 10년.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20이 되면 그러면 자본의 수가는 20년. 그럼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가는 길다. 두 번 됐죠, 두 번. 23회하고 작년하고 23회 때는 요걸 짭다 냈어, 짭다. 23회 때는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가는 짧다. 틀렸죠. 2번 총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총소득 승수 그러면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2번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뭡니까? 총자산 회전율.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 돼.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니까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근데 총투자액을 다른 말로 총자산이라고 한다. 총자산. 순자산은 내 돈이고, 순자산은 내 돈이고, 총자산은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합친 거고. 아까 순자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순자산이 지렛대 효과에서.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이 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내 돈이고 총자산은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합친 거고. 4번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소득 승수가 나온 순간 지분 투자액은 X,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총투자액. 총투자액을 순요소 나눈값 이렇게 나야 되고 5번 순소득 승수와 자본의 수익하는 뭐다? 자본 환원율은 역수. 순영업소득 승수와 자본 해수익하는 자본 환원율은 역수.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몇 될까? 1. 6번 여러분 봤잖아요.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환원율은 10%다. 왜? 자본 환원율과 순소득 승수는 역수니까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환원율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 자본 해수익은 몇 년? 10년. 세전현금 흐름 승수, 세전현금 흐름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세후가 나오면 무슨 투자? 지분 투자.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세전현금 흐름 승수하고 역수는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자, 8번은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면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중에서 어디가 더 크다? 세후가 더 크다. 밑에 게 더 커진다. 승수가 붙어 나오면 밑에 게 더 커진다. 총소득하고 여러분들 총소득하고 순소득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총소득이 더 커요. 근데 승수가 이렇게 붙어 나오면 뒤에 승수가 붙어 나오면 부동호를 바꿔버려라. 부동호를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부채 감당률.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부채 감당률.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지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영업경비 비율 이런 거 물어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랄 계산 문제를 던져주면 미쳐버리지. 자, 그러면 1번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익의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을 한다. 융자 비율을 한다. 차입 비율을 한다. 담보 인정 비율로도 한다. 2번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자 부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여기 28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부채 비율이 나오면 그러면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나누는 거. 타인 자본이 부채입니까? 부채. 자기 자본은 지분. 저당. 그 다음에 이거 지분이고 이건 자본. 자본, 지분 이렇게. 또 대부 비율.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이거 나눈 것도 뭐요? 부채 비율. 전부 다 부채 비율.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 그러면 틀린 말. 이거는 이제 분자 부분 바꿨잖아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해야지. 분자 부분 바꿨으니까 틀렸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는 옳은 말이야. 대부 비율이 50이다. 지분 비율도 50이다. 부채 비율은 몇이다? 100%가 된다. 자, 3번이 부채가 나오면 그 밑에 자본이 나오고 그러면 두 개 다 무엇이고? 자산이고 그거잖아요.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일이 아니라 뭐고?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본이 16만 원입니다. 부채가 4만 원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한 자산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럼 자산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자,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이 나오면 자산도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나누면, 요거 나누면 뭐가 돼? 부채 비율 되죠.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나오고 자본이 나왔어요.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하기 싫어. 나눠볼 거야. 그럼 나눠라. 이렇게. 이건 뭐요?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 그럼 여기서 부채 비율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부채 비율은? 부채가 4만 원이죠. 물로 자본 16만 원.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16분의 4. 16분의 4는 4분의 1. 4분의 1은 0.25. 25%죠. 맞습니까? 예. 자, 4번 부채 감당률. 아까 부채 감당률 수식 써봤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읽는 법도 해봤잖아요. 4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용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5. 부채 감당률이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6번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돼.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만이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충분하다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세전현금 흐름이 세전현금 수주가 0이다. 이건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8번은 부대죠. 8번은 부대죠. 한원 요구하는 거야. 부대죠. 부채 감당률 2, 대부비율 0.5, 저당상수 0.1.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1. 1에다가 0.1 곱하니까 0.1. 0.1은 몇 퍼센트? 10%. 자, 9번. 은행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면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낮추고 부채 감당률을 뭐하고? 높이고. 그럼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에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맞잖아요. 우리 은행은 부채 감당률이 1.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면 돈을 조금만 빌려주겠다. 완전빵으로 가겠다. 그 뜻이라고. 은행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면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낮추고 부채 감당률을 뭐하고? 높이고. 자, 채무 불이행률이 나왔습니다. 10번. 채무 불이행률이 나왔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지문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나타나는 지표로 손익분기율이라고 한다. 여기 순용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유효 총소득.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무슨 총소득? 유효 총소득. 채무 불이행이 나왔습니다. 유효 총소득. 11번 총자산 회전율. 제가 총자산 회전율 수식 써볼게요. 총자산 회전율. 이 수식을 한번 써봅시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자산, 이게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근데 총소득은 두 가지가 있다. 유효 총소득하고 가능 총소득. 그러면 여기 유효 총소득 쓸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 맞습니까? 2번하고 13번은 두 번 정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12번은 이런 겁니다. 이제 12번은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 그럼 채무 불이행률. 요 채무 불이행률의 구성 요소. 채무 불이행률의 구성 요소가 3개야. 어떻게 3개냐면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럼 이 채무 불이행률 우리가 계산할 때 유효 총소득을 잘못 계산했다, 영업 경비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 잘못 나온다는 소리야. 그 뜻이라고. 비율 분석법의 한계 문제점으로 요소들에 대한 추계,
그러면 요 채무 불이익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이 추계를 잘못해버리면 이 비율 자체가 잘못된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잘못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이것도 최근에 여러분하고 제가 진하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 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투자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똑같은 부동산이면 순형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럼 내부 수익법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죠. 하나의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이라면 순형가법을 적용하든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든 내부 수익법을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순형가법으로 투자가 안 되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없고 내부 수익법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순해로 한 게 아니라 비율 분석법을 해보겠다. 비율 분석법. 그 비율 분석법을 하면 부채 감당률 한번 해보겠다. 그 부채 감당률 이걸로 했더니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거야. 근데 채무 불이익률 해봤어요. 채무 불이익률로. 똑같은 부동산인데 부채 감당법을 하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고 채무 불이익률로 하면, 이걸로 하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인데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결론이 다 똑같은데 비율 분석법으로 오면 어떤 비율을 사용할 때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고 어떤 비율은 투자의 타당성이 없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그게 주말이에요, 지금. 12번, 13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 이제 투자론에서 마지막이요. 횟수기간법은 합계 시한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계적 수익률법도 합계 시한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횟수기간법은 횟수기간을 산정해서 횟수기간이 목표보다 짧을 때 투자합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수익률을 계산해서 목표 수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횟수기간법은 짧을 때, 수익률법은 높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일반 횟수기간법은 횟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형가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하는데 횟수기간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이 부동산은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억입니다. 10억 나가요. 그러면 3억 들어오고 2억 4억 들어와. 4억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억 들어오고 이거 3억 들어오게 해요. 그럼 이 부동산 순형가 구할 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고려해요. 전부 다. 근데 횟수기간법은 이 횟수기간 10억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리는가? 몇 년 걸려요? 3년. 그 다음에 3억, 5억, 3억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순형가법은 이거 전부 다 고려한다는 거야. 근데 횟수기간법은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횟수기간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횟수기간법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이 10억이죠. 10억.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횟수기간법에서는 투자 중에서 횟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겁니까? 단기인 겁니까? 단기. 가장 짧은 거. 3번 횟수기간법은 합계 시한까지 고려하지 않고 횟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를 선택한 시 선택하는 투자 결정 방법이다. OX? O. 횟수기간법은 합계 시한까지 고려하지 않고 짧은 거 선택한다. 짧은 거. 4번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선택했죠. 가장 높은. 횟수기간은 가장 짧은 거, 수익률은 가장 높은 거. 둘 다 합계 시한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투자론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금융론으로 갑니다. 금융론의 기초, 주택금융의 기능. 1번은 그냥 읽어보는 거고 2번은 월요일에 봤던 거죠. 며칠 전에.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입니까? 신용을 담보입니까? 주택, 신용을 담보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3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해서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주물어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입니다. 4번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높여준다. 수요자에게 돈 빌려주면 수요자들이 돈 빌려서 주택을 사면니까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5번 주택저당 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과 차주상환 능력, 총부채 상환비율, LTV와 DTI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차주상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죠.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이렇게 변하겠지. 금융의 분류 1번 신조, 공주, 간투, 지분금융. 2번은 요 금융 들어가는 거. 금융 들어가는 건 다 부채금융이고 2번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3번 매단인 금융은 매신전, 우후. 매신전, 우후. 자, 이자율 이야기를 합시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나왔습니다.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이자율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2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 고정금리, 인플레이션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일 때 인플레이션 나오면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면 은행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은행은 손해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3번 시장이 상승할 때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저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저기상환은 고정금리에서 저기상환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4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적용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신속하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에서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긴 거 선호한다, 짧은 거 선호한다, 짧은 거. 5번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임은 낮아진다. 변동금리로 가면 인플레이 발생하면 대출자가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높여서 차입자가 떠넘길 거니까. 6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아. 지금은 같아. 근데 앞으로 향후 금리 상승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무슨 금리로 가야 됩니까? 고정금리로 가야지. 고정이 변동은 유리하지. 변동으로 가면 금리가 막 높아질 거니까. 결국은 6번은 그 말입니다. 6번은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이 유리하다 그 말이야.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이 유리하고. 7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죠. 변동금리는 앞으로 금리 변동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거고.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 그러면 온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저당 상환 방법에서요. 온금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감소. 온금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원리금 상환액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원리금 상환액하고 이 원리금 상환액하고 같은 의미가 갖는 게 총부채 상환비율. 그러니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거기에 이자를 붙인다.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총부채 상환비율도 감소. 그러니까 원금균등이 나오면 감소. 결혼 점수는 증가. 그렇게 해야지. 응?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 감소죠. 이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자 때문에. 원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할 거고 대출 잔액도 감소. 2번 차입자의 소득이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만기가 가까워서 낮아진다. 감소한다. 여기에 어려우면 총부채 상환비율이 증가냐 감소냐 물어보면 그러면 이 총부채 상환비율이 원리금 상환액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부채 상환비율 상환, 원리금 상환액 상환.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지금 뭘 물어보냐면 원금균등이에요. 3번도 원금균등입니다. 그럼 원금균등의 특징 물어. 1번, 2번, 3번이 원금균등의 특징이야. 그럼 3번에 또 원금균등의 특징은 원금균등은 대출기간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액도 절반이 상환된다. 잔액도 절반이 남는다. 또 특징,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에 비해서 초기에 빨리 갚아나간다.
그러면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가면 차입자 입장에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게 원금균등. 은행은 초기에 회수액이 많다. 그럼 은행이 빨리 회수하고 싶으면 원금균등으로 원리금균등으로 원금균등으로 됐습니까? 그럼 그런 게 특징이죠. 자, 그럼 원금균등은 초기에 빨리 갚았으니까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은 작을 것이고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면 이자는 작을 것이고 그러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둘 중에서 전체 이자는 어디가 높고 원리금균등이 더 많고 이자 빨리빨리 못 갚았으니까 은행이 초기에 빨리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원금균등으로 빌려줘야 되고 됐죠? 예?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원금균등과 원리금 이 둘 중에서 이 두 개만 비교하면 그러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가중평균 회수기간이 더 짧은 게 뭐다? 원금균등. 초기에 빨리 갚으면 평균기간이 짧아진다 했으니까 이 둘 중에서 이자만 보면 어디가 이자 수입이 많다? 원리금균등. 됐죠? 뭐 다 끝난 거지. 이제 딱 마지막 하나. 두 개 남았다. 두 개. 이 두 가지 방법 유일한 공통점 1회차 이자 비용이 똑같다. 1회차 이자 비용이. 자, 그다음에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균등이 더 많다. 됐지요? 그럼 다 끝났지. 이제 마지막으로요. 두 개 비교할 때. 그러면 소득이 지금 낮은 사람들, 지금 소득 수준이 낮고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은 원리금 균등이 적합할까? 원금 균등이 적합할까? 원리금. 그렇겠지. 자, 됐어.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원금 균등 됐고, 2번, 4번. 원리금 균등이 나왔습니다.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뭐한다?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한다. 맞지요? 그렇게.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만기가 가까울수록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의 비율은 뭐한다? 높아진다. 선생님이 높아지는데요. 그냥 높아진 걸로 합시다. 예? 6번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 6번은 이거 물은 거야. 6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로 생각한다? 원리금 상환액으로 생각한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로 생각한다? 원리금 상환액으로 생각한다. 정신 차리십시오. 원리금 상환액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 총부채 상환 비율도 항상 일정.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차입자의 소득이 변동 없다. 이걸 가지고 속이지 않을 거라고. 이거가 속이지 않을 거니까 이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 모두 정답이 돼요. 이 말이 없어버리면 모두 정답. 정확하게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요게 차입자의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분에 여기가 원리금 상환액이거든.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내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내가 1년에 3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럼 내 소득이 1차 년도 1억이었어, 1억. 근데 2차 년도에는 2억으로 늘어나는 거야, 제발. 그럼 3천만 원. 그럼 1차 년도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30% 됐죠. 그럼 2차 년은 30%입니까? 15%입니까? 15%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변화가 없다고 전제를 한 거야. 저기다가. 그러면 이 말이 없어버리면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없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시험 보러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신청한 거지. 나는 소득이 변한 걸로 전제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 없을 때 여기 변화 없을 때 여기 1억이다. 그러면 이것도 3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 말을 꼭 줘야 된다고. 소득이 변동이 없을 때 이렇게. 저 말을 안 줘버리면 소득이 변화해버리면 총부채 상환비율도 변화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우리한테 뭐 이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니까 이거 전제를 할 거고 어쩌면 이 말을 안 줘가지고 모두 정답을 만들 수 있어요.
모두 정답. 요말 안 주고 모두 정답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지 요걸 가지고 이거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안 해. 안 하기로 했어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나오면 그 뭘로 생각한다? 원리금 상환액으로 생각한다. 원리금 상환액으로.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도 항상 일정.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점점 감소. 왜?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니까. 그것도 싫으면 원금 균등은 감소하면 돼.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총부채 상환 비율도 감소. 다만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원금 균등이었으니까 이렇게. 자, 7번 최정식 점정식 상환 방식은 젊은 사람층이에요. 젊은 층에게 신혼부부에 유리하다. 얘도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할 거야 내가. 인정? 늙은 신혼부부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최정식 상환 방법은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해야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안 한 거야. 내가 당사자면 이의신청 했겠지. 내가 시험 봤다면. 늙은 신혼부부 보면 어떡하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확하게는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부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정식 상환법은 초기에 좋은 것 같고 후기로 많이 갚아야 되니까 젊은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해줘야 돼. 늙은 신혼부부도 소득이 증가해줘야 돼.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젊은 층이 유리해. 이렇게. 자, 신혼부부 나오면 또 생각나는 거 하나 해봐요. 신혼부부? 그냥 좋아요? 신혼부부면?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행복주택. 제 친구 대학생 때 신혼부부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맨날 싸우고. 여러 번 같이 가줬어. 혼자 가면 싸우니까 나를 데리고 가. 그 처음에 나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방패막이구나. 내가 가면 일단 싸우면 않잖아. 그 뒤로는 안 간다 했어. 예? 근데 내가 가고 나면 싸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자주 좀 이따 가라고. 그럼 새벽 3시부터 싸우지 않을 거 아니야. 대학생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나는 새벽 3시까지 있어줘야 되잖아, 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 네? 지금 어떻게 사냐? 엄청 잘 살아. 엄청.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친절로 엄청 잘 삽니다. 재산이 한 100억 넘는데.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제 그만하고. 자, 이제 8번 갑시다.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비해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직후에 빨리빨리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이 갚은 것은 원금 균등. 자, 9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보다 완전빵으로 간다. 맞습니까? 그렇지. 10번.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 총 원리금 상환액이 그동안 전부 다 갚은 원리금 누적액이야. 원금 상환액은 같을 거 아니야. 원금 상환액은 어떤 방법이든 그 이자의 차이가 총 원리금 상환액의 차이지. 이자의 차이가. 의미하셨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그렇죠. 이자가 더 많은 것이니까. 11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에 대한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보다 작답니까? 많답니까? 많다지. 틀렸고. 자, 이제 12번. 많기도 하다. 아이고, 너무 많이 만들었네. 예? 자, 12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자의 이자 수입, 차입자의 이자비가 더 많다. 맞습니까? 그렇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한 푼도 안 갚았으니까 이자가 언제나 똑같아. 이자가 1억. 근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1차년도 1억, 2차는 9천, 8천 떨어진다고.
그러면 전체 이자가 많은 게 뭘까? 만기시 상환. 3번 이렇게 해봤잖아요.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은 원리금 균등이 더 길다고. 자, 14, 15, 16. 14 해수액 상환액의 크기 순서는 원금 균등부터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 대부비율, 잔금비율, 그러면 체증식. 그다음에 전체 대출 기간 총 이자 납부액, 총 원리금 누적액은 체증식이 가장 많겠지. 이자를 가장 많이 내니까. 자, 이제요. 부동산 증권화 유동화 나왔습니다. 부동산 증권화 유동화 MBS요. 그럼 세 가지죠. 저당 시장의 구조. 그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러면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나누고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와 은행 사이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시장 채권이 설정되는 시장. 그게 1차 저당시장.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으로 형성되는 시장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2차 저당시장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래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은행하고 즉 금융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되는 시장.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돈을 공급해 준다. 자금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대출해 주겠다. 이게 1번, 2번이 저당시장의 구조. 3번부터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럼 3번 MBS 도입으로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인 자금이 풍부해져. 은행이 이걸 팔아. 이걸 팔면 은행이 현금을 확보해. 풍부해져. 그럼 궁극적으로 주택 택자가 왜 이 모양이냐?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은행은 돈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이자율도 낮게, 기간도 장기로. 그럼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가서 주택을 많이 사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죠. 유동성.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은행은 돈 확보했다. 유동성이 증가. 유동성 위험은 감소. 4번 MBS 도입으로 주택금융대출 이자율을 하락. 왜? 은행이 돈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이용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5번 MBS 도입으로 주택금융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이 기할 수 있고 대출기간의 유동성이 은행의 유동성이 증대했다. 유동성이요? 이거 총 3번 나왔습니다. 그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럼 뭐는 감소한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소비자, 차입자가 은행 가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은행 문턱이 낮아진다. 자, 6번은 주택금이 확대되면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 감소? 증가. 요건 이제 감소라고 해서 31회 때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MBS 유형.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